오늘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이라는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우리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어떻게 텍스트와 이미지, 코드, 심지어 음악까지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실 수업과 평가, 학습 지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AI를 단순한 유행 도구가 아니라 원리와 한계를 이해한 뒤 비판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적 인프라로 바라보는 것. 그 관점을 가지고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저는 생성형 AI를 교육에서 새롭게 떠오른 인프라라고 짚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기술이 우리 수업의 어떤 부분을 실제로 뒤흔드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자료 제작과 피드백, 수업 설계, 이 세 가지 전 과정을 생성형 AI가 동시에 건드립니다. 교사는 더 이상 빈 화면 앞에서 혼자 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안을 AI가 뽑고 우리는 그 초안을 비판적으로 고르고 다듬습니다. 시간은 줄이고 판단과 설계에 에너지를 씁니다. 둘째, 교사 역할의 재구성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학습 경험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사람, 즉 설계자이자 코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할지 전략을 세우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셋째, 새로운 교수 역량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에듀테크 플랫폼과 생성형 AI가 결합되면 도구를 잘 다루는 기술뿐 아니라 환각과 편향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윤리적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는 맞는 답안이 아니라 비판적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 멈출지 판단하는 역량, 바로 그 지점을 오늘 강의 전체에서 함께 잡아가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생성형 AI가 교사의 역할과 수업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큰 그림을 봤습니다. 이제는 이 강의를 어떤 흐름으로 따라갈지 전체 지도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중심축은 하나입니다. 생성형 AI를 도구가 아니라 인프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해 4단계로 차근차근 갈 것입니다. 첫 단계는 개념입니다. 생성형 AI가 기존의 전통적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지, 목표와 출력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서 정리합니다. 둘째는 원리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 어텐션 같은 핵심 구조를 수학 공식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AI가 왜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는지의 감을 잡게 됩니다. 셋째는 도구와 기능입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대표 모델을 나란히 놓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코드 생성 기능을 교육 관점에서 비교합니다. 어떤 도구로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넷째가 교육 적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 중인 실제 교과, 학년, 학교 상황에 맞춰 수업 설계, 평가, 개별화 학습 전략에 생성형 AI를 어떻게 녹일지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이 4단계를 머릿속에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두시면 뒤에서 나오는 기술 설명과 사례가 흩어지지 않고 수업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한 질문으로 계속 묶일 것입니다. 이제 그 흐름의 출발점,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잡겠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전 AI는 주로 분류하고 예측하고 추천했습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에서 맞는 칸을 골라주는 역할이었죠. 생성형 AI는 방향이 다릅니다.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까지 없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창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수준의 생성이 가능해졌을까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딥러닝 기술의 성숙, 인터넷에 축적된 초대규모 데이터, 그리고 GPU와 TPU 같은 강력한 연산 자원입니다. 특히 이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트랜스포머 구조의 등장입니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 탄생했고 그 위에서 챗GPT 같은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 변화는 곧바로 연결됩니다. 교사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자료를 만들고 피드백을 주고 학생마다 다른 맞춤형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창조하는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다루는지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전통적 인공지능과 직접 비교해서 또렷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 인공지능입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정답이나 라벨을 예측합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고양이냐 개냐, 정답 여부가 기준입니다. 채점, 분류, 추천에 강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목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패턴을 학습한 뒤 그 패턴을 이용해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코드 같은 출력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답 대신 얼마나 창의적인가, 맥락에 얼마나 적절한가를 봅니다. 이 차이는 교육 활용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전통적 AI는 주로 채점 도구, 자동 분류 도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아이디어를 함께 짜주는 파트너가 됩니다. 글쓰기 초안을 같이 만들고 수업 활동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학생 수준에 맞는 예시를 계속 변형해서 내줍니다. 따라서 교사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AI가 정답을 알고 있나? 에서 끝나지 않고 AI가 어떤 아이디어와 표현을 만들어주고 그걸 내가 어떻게 걸러서 수업에 쓸 것인가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생성형 AI의 엔진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언어를 만들어내는지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 파트너의 엔진인 대규모 언어 모델이 실제로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확률적으로 다음 단어를 맞히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다음에 올 수 있는 단어 후보가 있습니다. 좋다, 춥다, 덥다, 흐리다. 모델은 이 4개 중에서 그동안 본 문장들을 바탕으로 어느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지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좋다의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를 선택해 이어붙입니다. 이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붙일 때마다 또다시 확률을 계산해서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를 연속해서 골라나갑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모델은 수십억, 수천억 개의 단어를 보면서 예측과 실제를 계속 비교합니다. 틀리면 내부 파라미터를 조금씩 조정하고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업데이트합니다. 정리하면 LLM은 진실을 이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맥을 보고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고르는 거대한 확률 기계입니다. 이 관점을 기억해두면 조금 있다가 다룰 환각과 오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방금 우리는 LLM이 다음 단어를 맞히는 확률 기계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단어를 하나씩 예측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긴 글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바로 트랜스포머와 셀프 어텐션입니다. 예전 모델 RNN이나 LSTM은 문장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면 앞부분 정보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시험을 잘 봤다. 그래서 그 학생은 장학금을 받았다. 라는 문장에서 뒤에 나오는 그가 앞에 학생을 가리킨다는 걸 오래 기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방식을 바꿉니다. 한 단어가 문장 안의 모든 단어를 한 번에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이게 셀프 어텐션입니다. 각 단어쌍의 관련성을 수치로 계산해서 중요한 단어에는 높은 가중치를, 덜 중요한 단어에는 낮은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수많은 단어 중에서도 학생과의 연결에 강하게 주의를 줍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긴 글에서도 인물, 사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 추론, 복잡한 질문에 대한 응답, 다양한 문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작업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압도적으로 강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조 위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것이 오늘날의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조까지 살펴봤으니 NLM이 어떻게 훈련되는지 그 과정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단계입니다. 사전학습 그리고 미세조정입니다. 먼저 사전학습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책, 웹문서, 뉴스, 코드 등 엄청나게 다양한 텍스트를 마구 집어삼킵니다. 목표는 하나의 시험을 잘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구조, 문법, 표현 방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패턴은 폭넓게 익히는 것입니다. 즉, 정답이 아니라 언어 감각을 기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미세 조정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목적이 붙습니다. 대화, 챗봇으로 쓸 것인지, 코딩 보조에 특화할 것인지, 교육용 튜터로 쓸 것인지에 맞춰 추가 학습을 시킵니다. 특히 챗 GPT 계열은 RLHF, 즉 사람 피드백을 이용한 강화 학습을 통해 위험한 답변을 줄이고 친절하고 공손한 톤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델이라도 학습을 어떻게 미세 조정했는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깁니다. 사전학습 덕분에 언어는 유창하지만 최신 정보나 매우 전문적인 지식에는 약할 수 있다. 교육자가 이 강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써야 AI를 맹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 하나를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를 떠받치는 핵심 기술 요소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업 설계 관점에서 이 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인공신경망과 딥러닝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넣고 패턴을 자동으로 뽑아내는 기본 엔진입니다. 규칙을 사람이 일일이 짜주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구조죠. 둘째, 자연어 처리입니다. 질문을 단순 문자열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문장으로 해석하고 문맥에 맞는 답을 만들어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도 초등 수준으로 설명해달라, 논문 스타일로 써달라, 이런 요구에 맞춰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멀티모달입니다. 텍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까지 서로 연결해서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수학 문제 사진을 찍어 올리면 풀이를 설명해 주거나 학생 발표용 이미지를 텍스트 설명으로부터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맞춤형 콘텐츠 인프라입니다. 앞의 기술들이 합쳐지면 학습자의 수준과 관심사에 맞춘 자료를 계속해서 새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AI 한 대가 아니라 학교 전체 학습 자료 흐름을 바꾸는 인프라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구체적인 도구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생성형 AI의 공통 엔진을 봤다면 이제는 그 엔진이 실제로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만 딱 끊어 넣어서 보겠습니다. 이 구분을 알고 있어야 수업에 맞는 도구를 골라 쓸 수 있습니다. 첫째,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챗 GPT처럼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글을 써주는 도구입니다. 설명, 요약, 번역, 글쓰기 피드백, 시험 문제 초안까지 글과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을 지원합니다. 둘째,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midjourney 같은 도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교사가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주면 수업 주제에 맞는 사파나 도식, 인포그래픽 스타일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란웨이처럼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하면 짧은 영상, 설명 클립, 배경 영상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수업 영상, 과학 개념 시각화에 바로 연결됩니다. 넷째, 음성 음악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수노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독과 내용을 담은 노래, 배경음악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음악, 이 네 축이 여러분이 수업에서 설계할 수 있는 생성형 AI 활용의 기본 지도입니다. 다음부터는 각 축을 조금 더 구체적인 도구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교육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단연 텍스트 생성 인공지능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텍스트 생성 AI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글을 만들어냅니다. 설명, 요약, 번역, 문제, 피드백, 심지어 학급 가정통신문 초안까지 가능합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주제 폭도 넓습니다. 수학, 과학, 역사, 생활지도, 진로 상담까지 교과 밖 영역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답을 내놓습니다. 물론 사실검증은 별도입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 이 도구는 한 번에 완성본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형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결과를 개선합니다. 좀 더 쉽게 써줘. 예시는 한국 학교 상황으로 바꿔줘. 이렇게 요청할수록 산출물이 수업 맥락에 가까워집니다. 최근에는 멀티모달 기능이 붙으면서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까지 함께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올려 설명을 요청하고 학생 음성 답변을 텍스트로 변환해 분석하는 식의 활용도 가능해집니다. 이 모든 특성 때문에 텍스트 생성 AI는 교사와 예비교사에게 가장 즉각적인 교육 도구가 됩니다. 바로 이어서 이런 기능을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생성 AI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세 가지 도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입니다. 셋 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만 강점과 쓰임새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챗GPT입니다. 멀티모달 기능이 잘 갖춰져 있고 단계별 설명과 요약에 특히 강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여러 난이도로 풀어 쓰거나 수업 자료, 토론 질문, 루브릭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입니다. 이 도구의 핵심은 통합입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팀즈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환경과 바로 연결됩니다. 회의록 정리, 리포트 구조 잡기, 표와 그래프 자동 생성처럼 협업과 문서 자동화의 강점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미나입니다. 검색과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과의 연동이 강하고 고급 추론, 문제 해결에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습니다. 과학적 설명, 수학 풀이, 데이터 분석형 과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정리하면 수업 목표에 따라 조합이 달라져야 합니다. 개념 설명과 활동 아이디어는 챗GPT, 공동 문서 작업은 코파일럿, 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은 제미나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도구를 나눠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방금 본 세 가지 도구가 수업 설계와 문서 작업에 강하다면 이번에는 연구와 토론 중심 수업에서 특히 유리한 도구 두 개를 보겠습니다. 클로드와 퍼플렉시티입니다. 먼저 클로드입니다. 이 도구의 키워드는 윤리성과 안전성입니다. 유해한 내용, 편향적 발언을 줄이도록 설계됐고 긴 문서, 논문, 정책 자료를 한 번에 읽고 분석하는 데 강합니다. 그래서 토론 수업에서 긴 배경 자료를 요약하거나 학생 리포트를 구조적으로 피드백할 때 유용합니다. 퍼플렉시티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실시간 웹 검색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답과 함께 실제 웹 출처를 제시하고 관련 자료 링크를 바로 제공합니다. 팩트체크와 참고 문헌 찾기에 특히 강합니다. 두 도구의 공통점도 중요합니다. 둘 다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보의 출처와 한계를 함께 보여주려 합니다. 따라서 비판적 정보 활용을 가르치는 수업, 예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논증적 글쓰기 수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요약하면 아이디어 발상과 글쓰기 초안은 챗GPT 계열,
자료 신뢰성과 근거 검토는 클로드와 퍼플렉시티.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조합할 때 생성형 AI가 토론과 연구 수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글로벌 도구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언어는 한국어죠. 그래서 한국어 특화 텍스트 도구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바 X와 WRTN입니다. 먼저 클로바 X입니다. 질의응답과 학습 지원에 강점을 가진 도구입니다. 네이버 검색, 사전, 뉴스와 연결되어 있어 국내 맥락의 예시나 최신 정보를 한국어로 찾을 때 편리합니다. 또 인터페이스와 정책이 한국 교육 환경을 꽤 의식하고 설계되어 있어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쓸 때 심리적 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WRK에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 문장 교정과 글쓰기 훈련에 초점을 둡니다. 띄어쓰기, 어색한 표현, 논리 흐름을 자동으로 잡아주고 에세이, 보고서, 자기소개서 같은 템플릿을 제공해 학생이 형식을 익히면서 내용을 채워 넣도록 도와줍니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클로바 X는 질문 응답과 자료 탐색, WRT에는 글쓰기 지도와 평가 피드백에 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두 도구 모두 한국어 수업, 수행평가, 학교 행정문서 작성까지 현장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생성 도구들의 특징을 봤다면 이제 교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고 무엇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활용부터 보죠. 첫째, 수업 자료 준비입니다. 단원 목표를 제시하고 설명문, 예시 문제, 토론 질문 초안을 한꺼번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교사는 그 중에서 교육과정에 맞는 것만 골라 수정, 재구성하면 됩니다. 둘째, 맞춤형 학습 자료와 피드백입니다. 같은 개념이라도 상, 중, 하 수준으로 설명을 나누게 하고 학생 답안을 입력해 개별 피드백 문장을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어 문법 교정과 에세이 지도입니다. 문법, 철자 오류를 표시하게 하고 학생에게 왜 틀렸는지, 어떻게 고치면 좋은지 설명을 요구하면 일종의 개인 튜터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연구 지원입니다. 논문 구조 초안, 선행 연구 요약, 참고 문헌 형식 정리까지 초기 작업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줄, 환각, 표절, 편향 때문에 반드시 인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I가 준 텍스트는 초안일 뿐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 출처 표기, 학생 과제에서의 사용 범위는 항상 교사가 최종 책임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텍스트 생성 AI의 활용과 한계를 정리했으니 이제 두 번째 축,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 자료와 프로젝트 결과물을 눈에 띄게 바꿉니다. 이미지 생성 AI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글로 프롬프트를 주면 그 설명에 맞는 그림과 사진, 일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을 결합해 수많은 이미지에서 패턴을 배운 뒤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대표 도구를 몇 가지 짚어보죠. midjourney는 고품질, 현실감 있는 이미지를 강점으로 합니다. 복잡한 풍경, 분위기 있는 사파가 필요할 때 유리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 AI, 아도비 파이어플라이, 캔바, 다리3 같은 도구들은 협업과 라이선스, 직관적인 편집 기능에 초점을 둡니다. 교사는 슬라이드, 학습지, 프로젝트 포스터를 만들면서 바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크기와 색을 즉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미지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도구만이 아니라 프롬프트입니다. 세포 그림이 아니라 중학교 과학 수업용 색깔이 선명한 세포 단면 그림처럼 교육 맥락을 구체적으로 적어줄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이제 이런 이미지 생성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교실에서는 어디에 써야 할까요? 네 가지 장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추상 개념 시각화입니다. 분자 구조, 전자 궤도, 빅데이터, 민주주의 같은 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을 학생 수준에 맞는 그림으로 바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수준, 카툰 스타일, DNA, 이중나선 구조처럼 지시하면 됩니다. 둘째, 맞춤형 시각 자료입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 학급 상황에 꼭 맞는 그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단순화된 이미지, 다문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례 그림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 발표와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프롬프트를 설계해 프로젝트 포스터, 만화, 스토리보드를 만들게 하면 내용 이해와 시각적 표현력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디자인 실력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넷째, 교사의 시각자료 설계 역량입니다.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여러 버전의 시각자료를 뽑아보고 어떤 구성이 학습 목표에 더 잘 맞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기억해야 할 한 줄. 특정 화풍 모방, 실제 인물, 브랜드 사용에는 저작권과 초상권 이슈가 뒤따릅니다. 이미지 생성 AI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법 윤리를 함께 가르치는 소재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는 영상입니다. 비디오 생성 인공지능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말 그대로 수업 영상을 반자동으로 제작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핵심 기술은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표정과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기술,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 그리고 자막을 자동으로 입히는 기술입니다. 이 3가지가 결합되면 스크립트만 있으면 강의 영상, 설명 클립, 아바타 영상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 도구를 예로 들면 런웨이, 클링 AI, 누마 AI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짧은 클립, 3차원 느낌의 장면으로 변환하는 데 강합니다. 픽터리, 신티지아, GID 같은 도구는 스크립트를 넣으면 아바타가 말해주는 강의 영상을 만들어주죠. 교육 관점에서 보면 복잡한 과학 실험을 미리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플립러닝을 위한 개념 설명 영상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교사, 학생도 아바타를 통해 발표 경험을 쌓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설명은 AI 영상이, 심화 토론과 피드백은 교사가 라는 식의 역할 분담을 설계할 때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비디오 생성 AI는 실제 학습 효율을 어디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수업 영상 제작입니다. 교사는 긴 강의를 매번 새로 찍는 대신 핵심 개념만 스크립트로 정리해 AI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편집, 자막, 썸네일까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하고 우리는 내용 검토와 보완에 집중합니다. 둘째, 복잡한 과학 개념 시각화입니다. 분자운동, 전자이동, 우주현상처럼 실험실에서 직접 보여주기 어려운 것들을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현해 학생들의 직관적 이해를 돕습니다. 셋째, 역사적 사건 재현입니다. 한글 창제, 산업화, 민주화 운동 같은 사건을 시대 배경과 함께 영상으로 재구성해 학생이 그 시대 안에 들어가 보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콘텐츠 요약과 하이라이트입니다. 길게 녹화된 수업에서 핵심 부분만 잘라 복습용 클립을 만들거나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만 묶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짧은 영상들은 언제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개인화 자료가 되고 교실에서는 토론과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생성 영역인 음성 음악 생성 AI를 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특히 청각적 학습 선호 학생과 예술 교과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문장을 자연스러운 음성이나 노래, 배경음악으로 바꿔준다는 것. 여기에 다국어 지원과 감정 표현까지 더해집니다. 도구 몇 가지를 짧게 짚어보죠.
수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완성된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분수의 덧셈 규칙을 알려주는 달금 팝송이라고 입력하면 실제 수업에서 틀 수 있는 노래가 나옵니다. 아이바는 다양한 스타일의 기악곡을 작곡해줍니다. 수업 시작과 정리 시간에 쓸 배경음악, 학교 행사 영상의 음악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UDO는 음성을 변환하고 감정과 스타일을 조절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이나 차분한 설명톤, 활기찬 격려톤 등으로 학습용 오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같은 텍스트를 읽기 자료, 듣기 자료, 노래 세 버전으로 쉽게 바꿔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강력한 생성 능력이 가진 기술적 한계와 교육적 위험 요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금은 음악 생성 AI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것을 교실에 어떻게 녹여 넣을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청각 중심 학습 자료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핵심 개념만 뽑아 요약 오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 글 읽기 어려운 학생, 이동 중 학습을 원하는 학생 모두에게 포용적인 자료가 됩니다. 둘째, 창의적 음악 프로젝트입니다. 학생이 가사를 쓰고 AI가 반주와 멜로디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곡과 음악 이론을 동시에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 단원을 랩으로, 과학 개념을 발라드로 만드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셋째, 외국어 발음 훈련입니다. 예문과 단어를 넣어 다양한 억양과 속도의 오디오를 만들고 학생이 따라 말하며 녹음에 비교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음성 내레이션입니다. 학습 영상, 디지털 교과서, 프로젝트 결과물에 여러 스타일의 내레이션을 입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원고만 점검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한 번 만든 오디오는 언제든 반복 재생과 대량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복습과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이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생성형 AI 챗GPT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개념들이 이 도구 안에 어떻게 모여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름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챗,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대화형으로 생성하고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응답, 요약, 번역, 문서 작성, 코드 생성까지 텍스트 관련 작업 전반을 다룰 수 있습니다. 모델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GPT 4.0에서 이미지 생성과 고급 데이터 분석, 코드 실행이 붙었고 GPT 4.5로 오면서 텍스트, 이미지, 음성의 멀티모달 통합, 응답 속도와 정확도 향상, 환각 감소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교육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분명합니다. 챗 GPT는 실시간 맞춤형 튜터, 자동 문제풀이와 단계별 설명 도구, 그리고 학습 자료 초안을 만드는 조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대가 업그레이드 되어도 확률적 패턴 학습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도구를 똑똑한 파트너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교사와 학습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챗 GPT의 능력을 수학 수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장면에 꽂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GPT 4.5의 멀티모달 기능이 핵심입니다. 학생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막혔다고 가정해보죠. 예전 같으면 풀이를 다 적어두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문제지나 자신의 풀이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올립니다. GPT 4.5는 그 이미지를 읽고 문제를 문자로 인식한 뒤 단계별 풀이 과정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정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공식을 떠올려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지점은 오답 분석입니다. 학생이 이미 풀어놓은 풀이 사진을 입력하면 어디서 계산 실수가 있었는지,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했는지 유형별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 기능을 디지털 튜터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정답 제공은 최소화하고 힌트와 전략, 개념 설명 위주로 답하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면 학생은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혼자 막히지 않는 학습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별 학습을 AI에게 부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 교사는 교실에서 더 고차원적인 토론과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GPT 4.5가 멀티모달 튜터로 수학 학습을 돕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 GPT 4.5.5 계열, 특히 4.5.5가 교육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개선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코드, 정확도, 속도, 감성지능입니다. 먼저 코딩 영역.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안정적으로 다루고 오류를 찾고 고치는 디버깅 지원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정보 컴퓨터 수업에서 프로젝트 코드를 함께 점검하는 조교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응답 정확도와 속도입니다.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전 세대보다 덜 틀리고 더 빨리 답을 내놓습니다. 이는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 질문을 바로 받아 AI에게 던져보고 교사가 그 답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환각 감소와 감성지능 향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지어내는 비율을 줄이려는 장치가 강화됐고 학습자의 감정 표현을 더 세밀하게 읽어 격려 메시지나 공감적 피드백을 주는데도 발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 의미는 하나입니다. GPT 4.5.5는 단순한 답변기가 아니라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학습 파트너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완전한 신뢰가 아니라 조건부 신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도구를 수업 속에 어떻게 배치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성형 AI의 기술과 도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교실의 핵심 과제인 맞춤형 학습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학습 콘텐츠 생성입니다. 학생의 수준과 관심사를 알려주면 AI가 그에 맞는 설명, 요약, 그림, 예시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2차 함수도 축구를 좋아하는 중학생에게 경기 기록을 활용해서 설명해줘 라고 하면 예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개념 시각화, 요약 정리, 다양한 예시가 한 번에 나옵니다. 둘째, 맞춤형 문제 제공입니다. 학생의 최근 성적과 오답 유형을 입력하면 AI가 비슷한 유형은 조금 쉽게, 잘 푸는 영역은 더 어렵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실생활 맥락을 반영해 편의점, 지하철, 게임 상황을 활용한 비례식 문제처럼 학생에게 더 의미 있는 문제 상황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수 학습 설계 지원입니다. 단원 목표를 주면 AI가 수업 흐름, 활동 아이디어, 평가 도구까지 제안합니다. 형성평가, 수행평가, 프로젝트, 루브릭 초안도 빠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줄, AI가 제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입니다. 무엇을 채택하고 버릴지, 어떤 순서로 엮을지, 어떤 활동에 얼마나 시간을 줄지는 전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영역입니다. 즉, 맞춤형 학습을 위한 생성형 AI의 역할은 자료와 아이디어를 무한히 제공하는 엔진. 그 엔진을 교육적으로 안전하고 의미 있게 조립하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 교사입니다. 방금 우리는 생성형 AI가 개별 학생에게 맞춘 자료와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그런 AI가 실제 교실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시간 질의응답입니다. 수업 중에 손을 들지 못하는 학생도 태블릿이나 휴대기기에서 AI에게 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AI가 1차로 즉각 응답을 주고 필요하면 단계별 설명과 관련 개념까지 연결해 줍니다. 교사는 그 질문과 답변 기록을 보고 어디서 이해가 막혔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습 스타일과 수준 분석입니다. 학생이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자주 틀리는지,
설명형, 그림형, 예시형 중 무엇에 더 잘 반응하는지를 데이터로 파악해 개인화된 경로와 피드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규모 학급 지원입니다. 30명, 40명이 동시에 과제를 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 AI가 기본적인 질문에 먼저 대응해 줍니다. 도사는 그 사이에 심화 질문, 정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업 전략 최적화입니다. 학급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단원에서 시간이 더 필요했는지, 어떤 활동에서 참여도가 높았는지 분석해 다음 차시의 전략과 자원 배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사의 역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뀝니다. 지식 전달보다는 고차원 상호작용, 관계 형성, 학습 설계와 조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정리의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성, 음악까지 생성형 AI의 4가지 축을 따로따로 살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4축이 교실에서 어떻게 한몸처럼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먼저 텍스트입니다. AI는 맞춤형 설명, 번역, 피드백, 글쓰기 지원을 통해 학생에게 필요한 문장을 그때그때 만들어줍니다. 학습지는 물론 토론 질문, 반성 저널, 프롬프트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미지는 개념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학생 발표와 프로젝트에 시각적 힘을 실어줍니다. 같은 내용을 말로만 설명할 때보다 집중도와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비디오는 수업 요약과 개념 시각화, 프로젝트 결과 정리에 쓰입니다. 한 단원의 핵심을 짧은 클립으로 남겨두면 학생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고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음악은 발음 훈련, 배경음악, 창의적 음악 프로젝트로 연결됩니다. 읽기 자료가 곧 듣기 자료가 되고 이론이 곧 노래와 사운드로 바뀌면서 청각 중심 학습자도 수업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 4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개별화 학습은 강화되고 학생들의 동기는 올라가며 교사는 수업 보조를 받으면서도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강력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놓치기 쉬운 한계와 윤리적 주의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성형 AI의 가능성과 활용 장면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일부러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무엇이 한계이고 어디서부터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주의점인지입니다. 첫째, 환각과 오류입니다. 모델은 진실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 그럴듯한 문장을 잘 만드는 기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논문, 틀린 통계, 왜곡된 사실을 그럴듯하게 지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하나, AI가 준 내용은 반드시 다른 자료로 사실 검증한다. 이 습관을 학생과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편향과 차별 재생산입니다. 훈련 데이터에 들어있는 성별, 인종, 직업 고정관념이 답변 속에 그대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민감한 주제일수록 왜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를 함께 분석하는 비판적 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표절과 학습 부정입니다.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과제로 내면 학습 자체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과제 안내에서 AI 활용 범위와 출처 표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학생 이름, 주민번호, 건강정보, 평가 결과 같은 민감 정보는 외부 AI 서비스에 절대 입력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익명화, 가명 처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AI는 보조 도구입니다.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은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입니다. AI가 이렇게 답했는데 나는 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초점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옮겨보겠습니다. 예비교사인 여러분은 생성형 AI 시대에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단순 사용자에서 비판적 설계자이자 편집자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책과 윤리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AI 활용 지침, 저작권, 개인정보, 평가 규정을 읽고 내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AI가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선을 명확히 잡는 연습입니다. 둘째, 교과 기반 AI 실습입니다. 자신의 전공 교과 단원을 하나 정하고 학습 목표, 활동, 평가 문항을 AI와 함께 설계해 보십시오. AI가 제안한 자료를 그대로 쓰지 말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수정, 재구성하는 편집자 역할을 경험해야 합니다. 셋째, 오류 편향 수정과 프롬프트 개선입니다. AI가 틀리게 답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디가 왜 틀렸는지 표시하고 다시 물어보는 과정을 설계해 보십시오. 이 경험이 쌓일수록 더 정확하고 공정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키워집니다. 넷째, 키패크 관점의 통합 설계입니다. 내용 지식, 교수법 지식, 기술 지식을 연결해 이 목표를 위해 이 활동에서 이 AI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쓴다 라는 명확한 설계안을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생성형 AI는 여러분에게 교육 혁신 도구이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학습 대상이 됩니다. 그 지점에서 예비교사는 기술에 끌려다니는 사용자가 아니라 수업을 주도하는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강력한 교육 파트너이지만 수업의 주인은 여전히 교사다. AI는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과 음악을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맞춤형 자료, 개별 피드백, 수업 아이디어를 끝없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목표로 어떤 학생에게 어느 수준까지 쓸지는 오직 교사가 결정합니다. 또 한 가지,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지키는 책임 역시 교사에게 있습니다. 표절과 부정, 개인정보 보호, 편향과 차별의 문제를 수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실에 서게 될 때 AI를 두려워하거나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비판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설계자, 편집자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성형 AI 시대에 교사가 갖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